여러분들 살림살이 좀 많이 나아지셨습니까? 우리가 요즘 늘 자주 듣던 말 중에 하나죠. 가진 자들은 늘 그랬던 것처럼 기계 문명이 발달하면 그만큼 시간에 여유가 생긴다라는 그럴싸한 말로 대중들을 오랜 시간 기만했습니다. 과거 산업혁명 이후부터 기계 문명 기술의 발전은 날이 갈수록 눈부셔졌지만 정작 저들의 욕망으로 인해서 대량 생산과 수요를 인위적으로 유도한 결과 기업은 더욱 살이 쪘고 시민들의 노동 착취는 과거와 별반 다르지 않았으며 심지어 여전히 후진국을 중심으로 아동 착취가 글로벌 대기업들에 의해서 무책임하며 잔혹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최근 상황만 보더라도 쿠팡의 로켓은 사람 잡는 미사일 로켓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노동력을 심하게 착취했고 또한 합당한 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쿠팡 노동자들이 겹겹이 쌓여있는 쿠팡의 노동 착취 실태가 이것은 극히 일반적으로 드러난 것일 뿐 이러한 가불의 노동 착취는 식품, 전자, 건설 등에서 광범위하게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서민들의 편이 전혀 되어주지 못하는 임금법과 노동법은 늘 가진 자들의 편에 그동안 서왔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고 고노동, 저임금으로 인해 생활과의 어려움을 느낀 사람들은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오게 되었고 여기에 중국 전염병 사태로 생활고가 급속히 가중되면서 제2, 제3의 금융권에 돈을 빌려쓰기 시작했고 이미 지불할 수 없는 사람들은 부채를 짊어지게 되었으면 물론 결국 이것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중국 전염병 사태가 터지기 전부터 많은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쉴 새 없이 튀어나왔던 무언의 경고가 있었고 황당하게도 국가의 수장들은 이러한 경고들을 모두 무시한 채 자신들의 왜곡되고 삐뚤어진 민심 잡기 경제에만 매달렸고 현재 정부도 표심을 잡기 위해 미래 부채 책임을 모두 젊은이들에게 전가한 채 전염병 명분으로 무차별적 돈을 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중국 전염병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국 금융부채버블의 결과는 금융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인류가 화폐를 찍어내는 그 순간부터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던 그러한 과제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딥스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부채들은 대중들이 생각하는 것만큼의 그러한 실물적인 측면의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겠지만 사람들이 현재 은행을 통해 짊어지고 있는 채무는 모두 허구입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명료합니다. 은행들이 실물 가치나 화폐 보유가 없이 단순히 은행 컴퓨터에서 자체적으로 신용을 창출해낸 것, 그리고 은행은 존재하지도 않은 가상의 돈을 빌려주고 대중들에게는 이것을 부채라고 정의시켰으며 순진하게도 대중들은 그 말을 믿었던 것이죠. 물론 정당한 실물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화폐 발행은 발행의 한도가 명확히 있기 때문에 화폐의 가치를 규정 지을 수 있겠지만 현재 화폐의 버블은 실물 가치에 아무런 기준이 없고요. 다만 BIS와 중앙은행의 지급 준비율에만 그것이 존재할 뿐입니다. 결국 저들이 만들어낸 지급 준비율은 대출에 입각한 가상의 돈들로 그것을 풀어댔기 때문에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 어차피 갚지도 못할 방대한 돈을 빌려주고 그 일부분의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은행이 건실하다라고 믿는 것은 바보들이나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뿐 아니라 심지어 채무자가 빚을 갚을 것이다 라고 믿는 이러한 허황된 신용조차 지급 준비율과 영업이익에 어거지로 끼워 넣어서 이 기준을 맞춘 경우도 있었습니다. 현재 대중들은 중국 전염병 확산을 시작으로 무분별한 은행의 기준 없는 화폐 발행으로 인해서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가상의 빚을 더 이상 갚을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는데 만약 이렇게 은행의 대출을 받은 많은 채무자가 채권자, 그러니까 즉 은행의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하게 된다면 지금의 경제는 과연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애석하게도 지금의 경제학자들은요 이러한 지급불능의 부채 사태를 매우 복잡하고 어렵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사실 복잡하고 난해한 것은 모두 대중들을 알아들을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한 그러니까 거짓말을 위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원래 모든 진리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반대로 복잡하고 알아듣기 어려운 것은 거짓말을 그럴싸하게 포장하기 위한 그 위장막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 즉 지급 불능의 부채 결과는 너무나도 단순하고 쉽게 해결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10년 전만 보더라도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그 예를 보여줬듯이 채무자들의 부채 불이행에 허덕이던 은행과 채권자들은
지급준비금의 기준을 BIS에서 멋대로 조작을 했고, 그와 동시에 연방준비은행은 무한의 자금 창출과 화폐 조달을 그 즉시 은행에 수여했고, 글로벌 은행들은 그로 인해서 가만히 앉아서 금융 구제를 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발생했던 4조 6천억 달러의 양적 완화가 바로 그것이었고요. 금융위기를 빙자해서 거의 모든 화폐들이 가난한 대중들에게 다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금융위기의 기사회생으로 금융권과 기업으로 모두 들어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과거 IMF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한국의 엄청난 구제 금융자금들이 과연 서민들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까? 모두 금융권들의 재정을 키웠고요. 기업과 은행들이 갚아야 될 돈들을 정부는 국가부채라는 명분으로 금모으기를 실행했고, 서민들에게 그 모든 책임을 돌렸으면 물론 현재까지도 부채 후유증에서 여전히 빠져나오지 못하고 고통받는 서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방준비은행은 중국 전염병이 발생한 과거 1년 동안 선물옵션 시장을 글로벌 은행들과 교묘히 조작을 하면서 인플레이션 기조를 인위적으로 만들었고, 지금의 주가를 급등시키기 시작하면서 올라가는 금 가격을 강제적으로 억제시켰습니다. 이 모든 것은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함과 또한 금의 안전자산 역할을 반대로 희석시키기 위해 저들이 저지른 일종의 거대한 폰지 사기였던 것입니다. 이런 선물 옵션 조작으로 인해 인플레이션 기조를 보이는 상황에서 ETF 시장을 기점으로 경제 회복 기조가 폭발적으로 꿈틀거리게 되었고, 시장의 금리 상승 기조를 이용해 글로벌 경제에 걷잡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의 위험으로부터 달러를 보호하기 위해 바이든 정부는 새로운 투자 정책 카드를 꺼내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국 전염병 변이의 추이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되든 말든, 또한 예방주사가 그 효능이 무력화되든 말든 아무런 상관없이 미국과 영국은 무조건 추진하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 디지털 화폐 단위 개혁에 필요한, 그러니까 즉 리디노미네이션의 인플레이션 기조가 이미 시작되어 버렸기 때문이고, 이것은 그 누구도 멈출 수가 없으며 무조건 그 계획에 따라서 추진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바이든과 그 민주당 역시 기본적으로 글로벌 은행가들의 달러 가치를 지속시키기 위한 큰 정부 정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증세 등으로 일단 정부의 재정을 확충하고 시장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대중들의 채무 부채 불이행 문제를 경제 발전이라는 명분을 앞세워서 연준의 양적 완화 정책을 이용해서 은행권들의 채무 불이행 문제를 과거 오바마 정부처럼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즉 양적 완화 정책으로 금융권과 기업이 안정이 되면 다시 대기업과 금융권들로부터 돈을 걷어들이는 편법적인 방법으로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쉽게 말씀드리자면 영화 타짜의 한 대목을 그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박에서 돈을 잃은 자, 이자가 결국은 또 도박을 하기 위해서 도박꾼들에게 돈을 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돈이 어떤 돈입니까? 자기가 잃은 돈이야. 결국 자기가 잃은 돈을 자기가 다시 가져오면서 빚을 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상 잃은 건 없어. 돈은 계속해서 뺑뺑뺑 돌 뿐이지, 결국 돈의 유동성은 늘어날 뿐이고, 결국 돈의 통화량이 늘어난 것도 아니라 이 돈을 뺑뺑 돌림으로 인해서 그 이자만 산더미처럼 불어나게 된다는 이야기죠. 딥스 금융권들이 이런 식으로 화폐를 가지고 장난을 쳐가지고 사실상 화폐, 그러니까 양적 완화에 대한 정직한 화폐 발행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 산하 은행들이 없는 돈, 가상의 화폐를 마구 찍어가지고 그 돈을 풀고 때가 되면 다시 걷어들임으로 인해서 그 이자를 가지고, 그러니까 돈은 계속적으로 돌 뿐이고 그것을 빌려간 자들의 이자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빌려줬던 돈은 다시 그대로 돌아오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이 갚아야 될 돈들은 내 수중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돈들이 다시 은행에 그대로 빨려 들어가니까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은행에 돈을 빌려야 되는 상황. 이 악순환을 계속 얘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물론 지금의 이 모든 화폐 방아쇠를 쥐고 있는 것은 당연히 연준이고요. 인플레이션으로 현재 끌어오르고 있는 시장의 과열을 조용히 관망하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 미련 없이 방아쇠를 당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래 돌고 돌았던, 시장에서 유동성 있게 돌고 돌았던 돈들이 금융권으로 다시 빨려 들어오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은
있지도 않은 가상의 돈을 통해서 빚을 냈는데 문제는 그걸 갚을 수 있는 돈이 현재 금융권으로 모두 빨려 들어가서 돈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죠? 그걸 영원히 여러분들의 인생과 노동을 걸고 평생 갚아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저들의 계획에 한번 빨려들게 되면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빛의 구렁텅이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연준과 바이든 정부는요, 경제 회복을 빌미로 서민들의 금융 착취 합작 계획을 조용히 추진하고 있고요. 결국 새로운 디지털 화폐를 등장시킬 마지막 숨고르기 단계의 시점을 현재 저들이 추진하고 있다라고 봐도 이것은 무방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디지털 화폐와 리디노미네이션은 감당할 수 없는 부채의 늪을 그 시점으로 그 실체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유럽 중앙은행은 이미 구매 가능한 유로 펀드가 거의 바닥을 보이고 있고, 중국 전염병으로부터 점점 좀비화되어가는 미국과 유로존의 금융시장에 산소호흡 장치를 일단 유지시켜서 짧지만 새로운 대체 방법의 일환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실험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국과 유럽의 마이너스 금리 실험은요, 결국 불가피한 부채 평가절하에 필요한 보완책으로서 그 저축의 무가치함을 동시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는 현재 저금리 시대에서 대중들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저축 때문에 결국 소비 위축이 심화될 것이고 미래 경제는 암울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반대로 저축률이 현재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좀비 회사와 채무자들이 빚진 금액을 지불할 수 있는 화폐가 부족해졌다라고 보셔도 되는 겁니다. 자, 양적 완화로 이렇게 미친 듯이 풀린 돈이 결국 화폐 부족의 결과로 나오고 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만큼 실제로 이 연준과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화폐가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나머지 모든 것들은 전부 버블, 그러니까 가상의 화폐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때가 되면 걷어들임으로 인해서 시중에 돈이 부족해지면 여러분들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되고 다시 금융권에 의존해야 되는 이러한 인위적인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그만큼 중앙은행에 발행한 시중의 돈이 매우 편중적으로 딥스 산하들의 기업과 금융권 그리고 소수의 꼭두각시들의 호주머니로 모두 다시 흘러 들어갔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정작 양적 완화로 엄청나게 풀려버린 그 많은 돈들 도대체 어디로 흘러갔단 말입니까? 이것은 말씀드리겠지만 모두 주식과 펀드, 부동산 대출을 통해서 다시 금융권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실물 경제 회복에는 전혀 투여되지도 않았고요. 중국 전염병 사태로 기울어져가는 서민 경제 흐름에 그 어떠한 이익도 주지 않은 채 엄청난 빚더미만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엄청난 부채 덩어리만 남긴 채 서민들은 금융권 화폐에 의해서 다시 한번 더욱더 족쇄를 차는 신세로 전락되게 된 것이고, 부자들은 서민들의 생활고와 한방 심리 투기 사태를 실물 시장을 통해 조용히 관망하다가 사모펀드로 더욱더 큰 돈을 벌어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말해서 시중에 풀린 모든 돈들은 반지의 제왕의 절대 반지처럼 사람들의 욕망을 부추기고 잠시 그들 곁에 머물러 있다가 때가 되면 거대한 빚더미만 남긴 채 다시 그들의 주인인 딥스 금융권자들의 손에 돌아가는 그러한 사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원래 부채라는 것은 그 특성상 자신의 능력 이상의 초과금으로 정상적인 경제 생활에 과부하를 걸어서 그만큼 잉여 가치를 창출하고 채권자에게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인데, 말 그대로 그만큼 경제도 실물이 아닌 거대한 버블 기반으로 꾸준히 성장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부채를 늘리면 이 부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금융권과 정부는 한마음이 되어서 마치 카지노의 투자자 경영자들처럼 카지노의 손님이랄 수 있는 은행의 채무자들에게 이자라는 도박 수수료를 강제로 강탈하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이런 거대한 부채를 먹고 사는 상황에서 경제를 돌려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고통을 인위적으로 저렇게 주고 있는 것이죠. 부채가 늘어날수록 정부는 이것을 통해서 경제 정책과 잘 버물려서 금융권과 함께 서민들의 돈을 강탈하면서 성장을 했고, 금융권들의 돈놀이에 이용당한 아무것도 모르는 서민들은 극히 극소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이 정부와 금융권이 만든 인위적인 부채 함정에 빠져서 평생을 허덕이다 살아가게 됩니다.
원래 도박이라는 것은 순간의 쾌락으로 다가와 평생의 후회로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금융권자들이 바로 이러한 상황을 사람들에게 금융이라고 그럴싸하게 불렀던 것이고, 또한 경제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금융 딥스들의 이 같은 사기 수법은 거의 금융이 생긴 이래 5천년 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져 왔던 거대한 속임수였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대중들은 매번 정치인과 금융인들의 기만적이고도 단순한 범죄 행위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서 속아왔습니다. 과거적 역사,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았을 때도 예수님이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어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만큼 예수님도 가난한 자에게 꾸어주고 이자 받는 것과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입장이었음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금융권자들은 어떻습니까? 성인군자들의 말과는 정반대로 행하고 있고요. 탈무드 역시도 예수님의 입장을 반하는 그러한 뜻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금융 딥스들이 정녕 인류를 위해 정의롭고 신의 이름까지 거들먹거리면서 떳떳하게 행동했다라고 주장한다면 결코 지금처럼 갚을 수 없는 부채 따위는 만들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독점적인 금융 시스템을 만들어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 5천년 전에 통치자들은 어떻게 국민들의 토지와 자산을 효과적으로 운영했고, 또한 국민들의 금융 채권자들의 채무 노예로 몰락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을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일단 통치자들은 왕권 정치라는 강화로 인해서 금융권자들 위에 이 당시에 군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왕권은 전쟁으로 인한, 한마디로 국가 재정의 피폐로 인해서 금융권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들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기는 했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나폴레옹이 있죠. 이 나폴레옹 역시도 끝내 왕위에 오르기는 했지만 유대 금융가들의 돈에 놀아나는 꼭두각시로 전락이 되었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과거에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부채로 인해서 자국의 국민과 영토가 빛으로 무참히 파괴되는 것을 일단 보호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이 당시에도 판단을 했고, 그것은 바로 개인 부채와 농업 부채로 인해 발생했던 모든 채무들을 금융권자들 대신 왕이 직접 탕감해 줌으로써 자신들의 왕위에 오른 첫 해에 이러한 계획을 시행했습니다. 이렇듯 왕의 채무 탕감의 목표는 국민들을 금융권의 무거운 부채 노예 상태에서 일단 해방시키면서 왕권 시민의 자격과 민심을 정립한 뒤에 백성이 자급자족할 수 있는 자립심을 심어주게 됨으로 인해 토지를 다시 경작할 수 있는 이른바 클린 슬레이트, 즉 부채 탕감 계획을 이런 식으로 추진을 했던 것이고, 국가 재정의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이러한 방식으로 유지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너무 먼 과거를 비유하는 거 아니냐라고 한다면 그렇게 먼 과거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이 클린 슬레이트 제도는요, 과거 2차 세계대전 전쟁 때도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2차 세계대전 후 대부분의 가정에는 거의 빚이 없는 경제가 형성되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병사들은 전쟁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느니라 돈을 쓸 기회가 거의 없었고, 전쟁 무기 생산과 판매로 매우 풍족해진 국민들의 자산 증식으로 인해서 과거 대공황으로부터 상당한 부채를 탕감했기 때문에 이 당시 가정과 기업은 모두 현금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2차 세계대전에 돌아온 군인들은 30년 장기 우대 혜택을 통해서 자신들 소득의 25%만을 지불하기로 계약하면서 주택을 매우 쉽게 구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과는 다르게 금방 가정 또한 꾸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마치 미국의 부채와 경제적 오점을 모두 백지화해주는 이른바 클린 스테이트 제도가 도래한 것과 같은 현상이 나왔던 것이죠. 미국뿐 아니라 독일의 경제 성장 기적 역시도 전쟁 직후였던 1948년에 연합국 통화개혁으로 대부분의 개인과 기업에 대한 부채가 탕감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당시 독일의 부채는 대부분의 개인이 아닌 나치 정부가 진 것이기 때문에 부채를 탕감시켜주기 매우 쉬웠고요. 독일의 전쟁 동맹들도 함께 자신들에 대한 예금 지불 요구가 사라진 사실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나치와 함께 패망했던 군국주의 일본도 1945년 메가더 미 군정에 의해서 거의 모든 부채를 탕감당했고요. 이로 인해 일본 은행은 휴지가 된 시중은행 채권을 비싼 가격으로 다시 사들여 일본 은행들을 정상화시켰습니다.
이렇게 정상화가 된 일본의 시중은행들은 즉시 기업인들에게 대출을 일으켰고 전쟁에 큰 혼란이 없이 일본 경제를 급성장시킬 기반을 마련했지만 반대로 일본의 피해국인 대한민국은 극심한 금융 혼란이 일어났었고 미국의 전쟁 자금 수혈로 고스란히 그 부채를 떠안아야 했습니다. 결국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2차 세계대전의 모든 금융 그림자 뒤에는 바로 미국이 있었고요. 일본과 독일의 전쟁 책임의 막대한 배상금 요구를 빌미로 인해 그들의 모든 빚을 탕감시켜 주었으면 물론 그로 인해 패전국들의 경제가 빨리 재건되고 성장해서 미국에 감당할 수 없는 배상금을 갚는 순종적인 개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보더라도 부채 탕감은 전방위적으로 일어났고요. 그 모든 부채를 다름 아닌 승전국인 미국이 직접 탕감해 줌으로 인해 전쟁으로 이것을 다시 부시고 재건하는 행위로 그 많은 부채들을 조용히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제 더 이상 강압적인 전쟁, 즉 명분 없는 전쟁은 없고요. 문화적 인프라를 총과 칼로 부서뜨리면서 경제를 리셋하는 상황은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물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상황이긴 하죠. 당연한 것이겠지만 딥스 엘리트들은 과거 전쟁과 같은 경제 리셋의 특수성이 현재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지만 이제 더 이상 전쟁은 이용할 수가 없기에 전쟁처럼 뭔가 새롭고도 획기적인 경제 리셋을 유도하면서도 책임 또한 회피할 방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고민한 끝에 엘리트들은 바로 국가가 아닌 민주주의라는 껍데기만 그럴싸한 자본주의 이념을 만들기 시작했고 바로 국가가 아닌 개인들 스스로가 금융부채를 가중시키게 유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채 책임을 개인이라는 핑계로 교묘히 책임을 회피하면서 그 경제를 무책임화해 계속적으로 버블로 성장시켰던 것입니다. 엘리트들이 외치는 자본주의라는 금융제도를 통해 만들어낸 개인의 부채 덩어리는 모두 지금의 경제 쳇바퀴를 돌리는 원동력으로 이용이 되었고요. 정치인, 금융권자들 모두가 때가 되면 국민들의 부채를 이용해 손 한 번 대지 않고 코를 풀 수 있을 정도로 빈약한 경제 위기를 만들고 그 기회를 노려서 대중들의 돈을 약탈해 갔으며 그 모든 책임은 무능력한 개인의 탓으로 대신 돌려버렸던 것입니다. 이제 슬슬 여러분들은 깨어나셔야 되겠죠. 모두 그들의 악랄한 속임수에 여러분들은 당한 것입니다. 기업은 개인들의 소비 촉진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빚을 만들었던 원흉이고요. 미디어는 쉴 새 없이 사람들의 열등감을 만들어서 빚을 지게끔 유도했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빚을 지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죠. 정부, 기업, 정치인, 금융, 미디어 모두가 한패가 되어서 사람들의 욕망과 열등감을 교묘히 이용했고 모든 경제 버블의 책임을 바로 여러분들, 즉 개인 부채로 인해서 모두 던져버렸던 것입니다. 딥스 엘리트들은 이렇게 간사한 방법으로 대중들에게 책임을 전가했고 한나라의 수장인 대통령과 정치인들도 그들 정권이 끝나는 시점에서 모든 책임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모든 책임은 결국 민주주의라는 개소리로 인해서 고스란히 여러분들이 모두 평생 짊어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의 대학생들을 살펴보게 되면 무슨 뜻인지 잘 알 겁니다. 정부와 공교육, 구민권이 서로 똘똘 뭉쳐가지고 아직 사회에 첫 발을 내딛지도 못한 학생들에게 비싼 등록금을 유린하면서 금융권으로부터 많은 부채를 짊어지게 유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학생들은 정부와 금융권으로부터 사기당한 등록금 부채를 갚아야만 한다라는 잘못된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졸업을 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무엇보다 살 집을 구할 수 있는 모기지 이용 자격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결혼율과 출산율은 떨어지게 되고 주택 소유는 급감하고 있지만 반대로 정부가 사람들의 잘못된 욕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부채는 더더욱 늘어나게 되고 임대료는 미친 듯이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 부채 역시도 기업들이 미디어에 비싼 차는 능력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정부와 정치인들은 알고도 이것을 침묵하고 있으며 학생 채무 불이행 다음으로 채무 불이행이 이 자동차 대출로 인해서 증가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현재의 교육은 금융교육을 절대 가르치지 않도록 유도를 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더 쉽게 빚을 만들도록 방관하고만 있습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2008년도에 경제를 붕괴시켰던 핵심적인 원인, 그러니까 정크펀드와 모기지 부채 과다 증가, 이것이 현재 그대로 한국 시장에도 현재 비춰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당시 오바마는 구제 금융에 따라서 1000만 개 주택의 압류 처분을 연장시켜 주었고
일단 이것으로 숨을 돌릴 수는 있었지만 미국 국민들은 모기지 부채가 늘어나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평생 은행의 노예가 돼버렸고 오바마 정부는 일부러 압류 처분을 장기 연장해 주었던 것입니다. 자, 결국은 돈이 없어진 국민들은 돈을 당연히 금융권으로부터 다시 받아와야 되겠죠. 이때마다 연준은 정부와 결탁을 해서 경제 위기를 외치고요. 국민들의 부채를 더욱더 심각하게 유도시키면서 양적 완화 정책으로 금리를 줄이면서 대출의 이자와 부담을 줄여서 막대한 부채 증가를 열심히 조작했습니다. 당연하게도 국민과 기업들은 과거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부채를 짊어지게 되었고 이때마다 온 세계가 빚잔치를 열렸습니다. 그리고 주식과 비트코인, 부동산의 투기 열풍이 한방심리로 인해서 미친 듯이 성행하기 시작을 했고 저들의 양적 완화 부채 함정으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마다 양털깎기를 당하고 평생 은행의 노예가 되어서 그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결국은 분명한 사실이겠지만 그 어떤 시점부터 양털깎기를 위한 금리가 다시 상승할 수밖에 없으며 현재 연준은 방아쇠 손가락을 얹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역과 지불의 균형이 적자로 떨어지면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국가는 외부로부터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자 그렇게 되면 반드시 금리를 인상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금융 딥스들은 자신들이 뿌려놓은 부채 함정을 이용해서 광적으로 한방심리로 투기하고 있는 주식과 비트코인의 광풍을 보면서 자신들이 저질렀던 도박적 머니게임을 이제 슬슬 끝내려는 포지션을 취하고 있고요. 어리석게도 아직까지 대중들은 개인과 기업, 공공 부분의 부채 지불 능력을 이미 벗어났고 상실했다는 사실을 아무도 아직까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돈을 꼭 내 손에 쥐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자, 아무리 아끼면서 저축을 하고 돈을 손에 꽁꽁 쥐려고 한들 마이너스 금리와 인플레이션의 화폐 가치 하락으로 다시 이 돈의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유럽이 마이너스 금리를 실험하고 있는 것도 결국 이 저축이라는 불가피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인데 일단 마이너스 금리가 확립이 되면 경제 지불 능력에 맞춰서 국가의 저축액을 감가상각하는 이러한 불가피한 단계의 길이 마련되게 될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언제든지 낮은 물가 상승률과 고령 인구의 증대로 인해 다소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단기적 현상일 뿐이고요. 국가의 꾸준한 장려 정책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저축의 가치가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돈을 아무리 내 손에 쥐고 있든 반대로 열심히 투자를 하든 때가 되면 저들에게 다시 돌려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고 완벽한 타이밍에 치고 빠지는 전략만이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긴 하지만 우리는 유명한 워렌 버핏과 조지 소로스 같은 이런 딥스 꼭두각시 투자자들처럼 고급 정보를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정확한 타이밍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신과 같은 능력을 가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절주절 쓸데없는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제가 하고 싶은 핵심적인 말의 논지는 이겁니다. 너무 욕심내지 말자. 경제라는 도박장에 운이 좋아서 몇 번 타이밍을 타서 이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는 결국 계속적으로 베팅하면 할수록 패배할 수밖에 없는 제로성 게임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미래를 예측하면서 여기저기 엉덩이를 발빠르게 옮겨대는 것보다 부채 없이 순수한 자신의 돈으로 엉덩이가 무거워질수록 수익은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왜냐, 경제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계속적으로 쳇바퀴 돌리듯이 성장을 해야 되고 그만큼 부채도 버블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따른 유동성 부채는 반드시 투자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러한 투자가 늘어날수록 그만큼 잉여 자산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2차 세계대전 이전과 이후 이미 많은 부채 탕감이 분명히 이루어졌다고 제가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의 세상은 다시 부채에 허덕이고 있는 것일까? JP 모건과 록펠러가 일으켰던 대고광이 무너진 1920년 이후 그 어느 때보다 소비가 촉진되기 시작했고요. 반면 대중들의 저축률은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모든 이유는 바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금융권과 정부는 소비를 촉진시키고 사람들의 돈을 욕망으로 다시 강탈하기 위해서 파생 상품과 주식 투자 서비스를 서서히 권장하기 시작했고
부동산의 고의적인 모기지 사태까지 일으킴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미래를 위해 저축할 수 있는 돈들을 모두 빼앗아 갔고요. 반대로 부채는 다시 늘어만 갔던 것입니다. 이 같은 파렴치한 행위는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정직하고 깨끗한 경제 이론과는 완전히 반하는 불법적 사채 행위고요. 그동안 경제 지식이라는 그럴싸한 말로 지금의 금융가들이 마치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것처럼 우리를 속여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적인 논지는 정부와 금융권들이 다방면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부채 문제 해결책이 분명히 과거부터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일부러 그렇게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개인 부채는 인간을 통제할 수 있는 가장 요긴한 카드이기 때문이죠. 유명한 정신의학자인 지크문드 프로이트 이론이 없었던 시절에는 성욕을 주체로 다루는 것이 학계에서 금지가 되어 있었고요. 비슷하게도 엘리트들의 전형적이고 불법적인 부채 양산 원인에 따른 부채 탕감의 방법 또한 오늘날까지 강제로 은밀히 억압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분명히 눈을 뜨셔야 됩니다. 부채의 원죄를 만들어낸 범죄자들은 여러분들이 아니고 그 범죄자들이 따로 있었고요. 그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그것이 여전히 여러분들 자신들의 탓이라고 세뇌되어서 생각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현재 학계의 경제학자들 역시도 명백히 금융의 위선자들입니다. 국민들의 부채 탕감은 지난 왕권 시대부터 역사적으로 여러 해 동안 명백히 해결되었던 사례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사실은 모두 침묵만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1%들의 혜택을 위한 경제 리셋만을 영혼없이 외치고만 있습니다. 우리는 이쯤에서 강력한 의문들을 시사해야 됩니다. 왜 정부와 은행들은 자신들이 의도적으로 금융권들과 함께 만들었던 부채 진실을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에게 사실대로 실토하지 않는 것인가? 또한 불량대출과 마이너스 금리, 양적 완화가 만든 인위적인 부채 함정에 대해서 고백하지 않는 것인가? 만약 여전히 이 같은 사실을 국민들에게 숨기려고만 하고 있다면 정부는 사채 알선자이고요. 금융권은 사채꾼입니다. 솔직히 사채꾼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부채를 다른 말로 정의하자면 하나의 거대한 욕망덩어리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는데, 자본주의 시스템은 돈을 가지려는 욕망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리스크를 짊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욕심을 내려 하면 할수록 한 방에 골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이 딥스 산하의 기업들, 이 같은 기업들은 금융권과 정부에 결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난 개판을 치지 않는 이상 쉽게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돈 많고 잘 나가는 사람을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언제든지 한 방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오늘을 잃어버린 채 항시 내일을 걱정하는 불안한 삶보다는 오늘이 즐거운 하루를 살자는 것이고, 이게 진짜 삶의 목적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미디어 속의 돈의 화려한 모습과 욕망을 사랑하면 할수록 저들이 만든 부채 시스템에 평생을 통제당할 수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저들이 의도하는 바를 파악하고 그 욕망을 절제하는 자가 딥스들에게 통제당하지 않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